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수지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에 관련해서 실제 업무, 실무를 꽤 여러 해 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장례 부분, 묘지. 두 가지 파트에서 제가 실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관찰한, 실무를 통해서 관찰한 대한민국의 풍수지리가 다른 측면에서 관찰한 풍수지리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풍수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형기, 이기, 형국, 현공 이런 뚜렷한 학파들의 문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면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서를 말한다면 저도 약간 사이비성 실무자로 비춰질 수 있겠으나 저는 그 풍수 학파가 주장하는 문서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현장은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 현장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오랜 세월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근무했기 때문에 그 현장과 관련한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실무를 약 40여 년간 했던 장례와 묘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저와 같은 동료들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풍수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풍수지리 하면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내가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풍수지리 앞에 국호를 넣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풍수지리입니다. 여기서 중국 풍수지리, 일본 풍수지리 이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풍수지리입니다. 저는 풍수지리 하면 다 같은 거로 이해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풍수지리 하면 다 공통의 문서고 공통의 현장,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헛발질 많이 했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엄청나게 고민되게 했던 부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풍수지리는 우리 주변국 풍수지리와 매우 다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름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설명할까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지리 관련해서 장례, 묘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풍수입니다 라고 하는 모양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서부터는 쪼개기에서 장례와 묘지 관련해서 쪼개기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대한민국 풍수지리는 이론 체계가 있다면 그 이론 체계가 대체적으로 알려지길 형기풍수, 형국풍수, 이기풍수, 현궁풍수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 수풍수나 기풍수도 물론 있죠. 기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풍수가 한 80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별풍수가 다 없겠어요? 별풍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풍수하면 제도권 풍수라고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도 써볼게요. 제도권 풍수하면 형기, 이기, 형국, 현궁이다 라고 보고, 또 그에 따라서 수풍수나 기풍수도 상당한 영역을 가지고들 계셔요. 논리도 빵빵하게 그렇게들 가지고 계셔요. 저는 또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례풍수, 묘지풍수, 장풍수, 묘풍수도 별도의 이름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사실 현장이 매우 중요한데 장풍수, 묘풍수가 역할을 못하고 왜 이런 선생들이 없었을까라는 원망도 좀 하면서 오늘부터 제가 풍수지리 관련해서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묘지풍수, 대한민국 풍수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대한민국 풍수지리는 이런 거예요. 논리도 있고 현장도 있죠. 이 논리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 현장이 있어요. 현장 조건이 갖춰져서 이곳에 적용했다고 치면 어떤 뭐 형국이 됐던 형기가 됐던 이기가 됐던 현궁이 됐던 여기다 적용했다고 치면 그 현장을 우리는 명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연 조건에서 사세가 유정하고 물이 원만하게 계시고 이런 곳이 우리에서는 하나의 국을 이뤄서 그 국 자체가 명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연 조건이 명당인 거예요. 자연이 명당입니다. 중국은 한 국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연 조건이 존재하지 않죠. 물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나라 전체를 볼 때는 없는 거죠.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북현무, 남주작, 동청류, 서백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풍수 현장이 중국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논리는 같은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상징화하느냐 해서 중국은 건설을 합니다. 현무도 만들고요, 주작도 만들고요, 동청룡도 만들고요, 서백호도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가 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좋고 물 좋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설정합니다. 그렇게 설정하는 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개성해온 것이 우리 주변국이라면 우리는 자연 조건인 그 현장을 가지고 온 것이 우리의 풍수입니다. 우리의 묘지고. 여기서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현장이 있고 그들은 현장이 없다. 문서는 다 같은 거지만 그렇게 현장이 있는 나라와 현장이 없는 나라의 묘지에서, 음택에서요, 묘지에서 장례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고 전승해 왔느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선 600년을 포함해서 근현대까지 약 800년 동안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풍수지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풍수지리 하면 어떠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영향을 다 미쳤어요. 영향 안 미친 곳이 없어요. 그곳에 특히 장례 문화, 묘지 문화에는 영향이 엄청나게 미쳤죠. 장례용품 하나가, 어떤 용품 하나하나가 풍수지리와 연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용품 하나하나는 곧 명당으로 가기 위한 용품이었고 소재였죠. 이 명당 발전소라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 설정에 귀속될 수 있는 용품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 소재야만 되는 거예요. 절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장례용품, 소재, 의식 설명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장례를 이야기할 때 풍수지리, 묘지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다. 어쩌면 모든 의식이나 모든 용품이나 모든 소재는 명당으로 가기 위한, 명당 발전소로 기속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역할이나
행위였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풍수지리를 말할 때, 우리의 장례를 말할 때 대한민국의 풍수지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풍수지리, 대한민국의 묘지, 장례는 이런 모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쪼개서 장례 부분, 묘지 부분 계속해서 풍수지리 관련 장례 용품, 예를 들면 풍수지리 관련 수의, 삼배수의 하면은, 삼배수의는 풍수지리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삼배수의 왜 입혔나? 풍수지리를 딱 빼고 말하면 일본 사람들 강요해서 입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풍수지리를 전제로 올리면 삼배수의 당연히 입혀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용품 하나하나 쪼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풍수지리는 주변국의 풍수지리와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이 다름은 묘지문화, 장례문화와도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풍수지리를 이해하는 가운데 장례 의식도 관찰할 필요가 있고, 장례 용품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거 별개가 아니다. 같은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그 다름이 장례 용품이나 묘지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라는 측면에서 우선 우리 거 먼저 말씀드려볼 거예요. 주변국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지만 우리 것도 한 50여 편으로 쪼개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정할 때, 무언가 설정하고 상징화 시킬 때, 용품을 하나 만들 때도 허투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설정을 합니다. 그걸 상징화합니다. 그때 풍수지리라는 큰 범주 하에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민족은. 거기까지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12운 예로 이렇게 6월 한 부분의 설정이 우리와 주변국과 다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중국의 묘지는 설정 묘지라고 했잖아요.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묘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설정과 우리의 강조점과 중국의 강조점이 근본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올바른 이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이해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구람 설정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 우리 주변국 요구람과 우리 요구람이 왜 틀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틀림을 이해하려면 풍수지리를 이해 안 하고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여기 요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옥형 요구람입니다. 집입니다. 묘지도 음택이니까요. 집이죠. 사실 집처럼 졌어요.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다 이렇게 집처럼 문도 있고 이런 설정입니다. 묘지라는 것은 음택이기 때문에 그곳이 집입니다. 그 집은 그 민족이 생각하는 집이죠. 우리 민족도 음택이라고 해서 집이라고 했어요. 거기가. 우리도 관도 가옥형 관이 있어요. 가옥 구주형 관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구람이 있다고 볼 때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단지라고 이렇게 단지를 가지고 가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집을 가지고 가는 나라도 있어요. 전통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 나라도 이런 요구람은 있지만 전통 요구람 하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전통 측면에서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단지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집을 보자기로 싸는 그런 설정이 우리들이 상식선에서 가능한가요? 집을 보자기로 쌀까요? 단지가 집이라고 우리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가요? 집 어디인가에, 창고 어딘가에 어떤 부속재로, 부재로, 무엇을 담는 용기로 이렇게 있는 것이 단지지, 단지 자체가 집이고 집을 보자기로 싼다. 중국에서는 그런 설정이 일단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요구람을 보자기로 싸는 그런 설정은 중국에서는 없어요. 강조점이 다르죠. 중국에서는 이 위에 덮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집이라고 설정해놓은 거 집을 보자기로 싼다 이런 설정은 중국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도 아니고 집의 어딘가에, 집 구석 어딘가, 창고 어딘가에 있을 단지, 무슨 용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자기로 이렇게 싸죠. 그러면 이게 음택 설정으로 맞을까요? 일단 음택은 아니잖아요, 이거지. 우리 상식선에서 음택이 될 수 없죠. 그냥 음택 어딘가에 있을 법한 단지, 옛날로 말하면 명기 정도 되겠죠. 묘지를 만들면 거기에 부속재 정도는 되겠죠. 이것을 묘지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부분은 집처럼 적기 때문에 기둥도 있고 문도 있고 지붕도 있고 다 누가 봐도 이건 집이기 때문에 이건 음택이다. 이 요구람으로서의 음택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요구람은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음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부족해 보이죠. 모든 용품이 다 그렇죠. 다 우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 부족한 것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이것이 여기까지가 완결이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완결이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묘지까지 가서 그 묘지가 그 자연이 그 현장이 그 명당의 완결입니다. 그 명당의 부속재인 거예요. 그 명당의 부속재.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죠. 이것이 여기까지가 완성이고 여기까지가 종점이라면 이 설정에서 우리가 뭔가 미스하고 우리가 부족했구나라고 보여지지만 명당이라는 그 대전제의 부속재인 거죠. 이 부속재가 들어가서 이 명당이 가지고 있는 명당의 소자료서 충족해서 모셔지면 명당 발전소가 가동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들 저런들 음택 가옥에서의 소재 어느 것을 쓰던 무방한 거죠. 우리도 예로부터 나무도 쓰고 아니면 돌도 쓰고 다 씁니다. 고려시대에 2차장을 운영했던 고려시대에 석관이 있어요. 유구람을 모시던 석함이거든요. 석함이 있습니다. 사각으로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고려시대에. 그렇지만 지붕돌은 안 얹었어요. 고려시대의 석함도. 왜? 우리 풍수는, 우리 현장은, 우리 자연은 그들 자연과 그들 풍수와 다르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죠. 우리도 이렇게 나무도 있고 돌도 있어요. 팔각 원당이 있지만 이곳에 쾌를 두거나 방을 두거나 해서 무언가 표시도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완성체로서 이 부분을 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여기가 끝이라고 보면 매우 부족합니다. 말도 안 돼요. 집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고 여기 음택도 아니고 그릇도 아닌 거예요. 용기도 아니고. 거기다가 보자기로 싸버리니까 어떻게 음택을 보자기로 싸서 들고 다녀요. 요새 신식 가옥이 있다고 그래도 컨테이너 지게차로 뜨고 카고로 뜨고 막 이렇게 한다지만 보자기로 싼다는 것 자체가
끈으로 묶어서 결속을 해서 이렇게 관을 들은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은 명당 발전소, 명당으로 가기 위한, 명당으로 기숙되기 위한 방법에서의 일종의 수단이고 행위였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설정은 장례용품에서 배려했던 설정은 명당 발전소, 우리 민족이 생각했던 그 현장, 명당, 저승공간 내서의 쓰임, 그쪽 구조에 맞는 것이어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편 단순 비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더 훌륭하고 존엄한 구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 비교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훨씬 월등했구나, 훨씬 우월했구나를 알 수 있죠. 중국 묘지 구성이 우리보다 스케일이 크죠. 묘지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조선왕릉 지하 구조처럼 중국의 기본 묘지 구조는 지하 시스템과 지상 시스템이 있는데요. 건물도 빵빵하게 크게 짓고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그 시설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풍수에서 적용할 때 대국, 중국, 서국이 있거든요. 국을 크게 잡으면 산 전체가 하나의 묘터고 명당인 거죠. 우리에서는 큰 산 하나가 내청룡, 외청룡 해서 주산까지 포함해서 전체 우리 풍수도를 보면 태조산, 소조산, 다 그 전체 그 산이, 어마무시한 그 산이 다 우리 풍수의 국이 되는 거고 명당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시설을, 건물을 크게 짓고 그곳에 묘지라고 하지만 우리와 적용하는 그 자체도 틀리지만 우리보다 절대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수와 절대 같다고도 볼 수 없고요. 이처럼 중국과 우리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함에 있어 전제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가운데 앞으로 김진태 실무자가 풍수 관련 장례 묘지 말할 건데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분류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패철 관련해서 형기나 이기, 형국, 현공 같은 이런 풍수는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없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 산소짜리가 좋니 나쁘니, 이게 명당이니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전 자격도 없고요. 다만 그 현장 실무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누구만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와도 뒤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경험치를 말하려고 하는 거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 문화가 실종될 아슬아슬한 순간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어쩌면 제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기록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사장되는 거죠. 우리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우리 건지 저게 우리 건지, 저게 일본 건지 저게 우리 건지, 이게 앞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올 겁니다. 알 수 없음의 종결이죠. 소멸됩니다. 일제시대 근 40년 동안 우리 문화가 연결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었어요. 문서로도 현장으로도 장애가 있었죠.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극복 못하는 가운데 신장사법으로 무분별한 외국 것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을 대한민국의 장례 묘지 풍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경험을 그냥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필요가 없어요. 뭐 적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저는 여지껏 설명을 안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몇 자 적었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방향은 한국 풍수지리와, 여기서 국호를 꼭 넣는다고 그랬죠. 한국 풍수지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국호를 안 넣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한국 풍수지리와 장묘문화입니다. 여기서 장묘란 장례와 묘지문화가 되겠어요.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우선 한국 풍수지리에서 키워드는 전자에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형기, 형국, 현공, 이기 이렇게 큰 학파가 있다면 언제부턴가 기풍수, 수풍수도 상당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네가 주장하는 풍수, 내가 주장하는 풍수, 뭐 온갖 풍수들이 다 판치던 세상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풍수, 묘풍수는 크게 없었다. 그래서 저는 장풍수, 수풍수에 관련된 것을 이번에 말하려고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참고하는 시대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예요. 시대는 그렇고요. 이걸 연대로 하자면 제가 보니까 조선시대 1392년 대부터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1392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518년이랍니다. 518년과 마지막 순종 황제 국장까지 고종과 순종 황제를 일본식으로 했잖아요. 마지막에 두 분의 황제 국장을 완벽하게 일본식으로 했어요. 저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모든 걸 묘지까지 일본 사람들이 참여해서 묘지의 석공, 묘지의 돌을 깎는 것까지 일본이 참여했어요. 거기에 우리 문화도 조금 반영해 줬지만 그들 식으로 했다는 것이 매우 좀 불쾌하죠. 어쨌든 그때까지의 588년 동안의 풍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듯은 뭐 일본 사람들도 다 알았고요. 그 이후에 근현대, 제가 생각에는 자택장이 주류였던 1980년대까지 근현대가 있잖아요. 이때까지도 엄청납니다. 한 예로 음택풍수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았느냐면 탈장이든 관장이든 할 것 없이 죄다 삼배수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일제시대도 아닌데 죄다 탈장이고 관장이고 썼어요. 관장은 안 써도 되는 관장까지 다 삼배수 있었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 장례에서도 삼배수 있었어요. 요새 얼마나 뜨거운 화두입니까? 삼배수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뭐 쓴 것처럼 이렇게 사이비 여론이 얼마나 많이 뜨거운 감자로, 뜨거운 화두로 논쟁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대통령은 삼배수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 돌아가셔도 내일 당장 대통령 국장 나도 삼배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일본 거라면서 지금 대통령까지 쓰고 있는데, 관장이다 탈장이다 죄다 썼는데, 그럼에도 과두기에 딱 걸려 있잖아요. 이제 매장도 안 할 거고 화장만 할 건데 잊혀질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 거로 기억되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일본 거라고 하면서 이것이 답인지 저것이 답인지, 이것이 우리 건지 저것이 우리 건지 모르면 갈 거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부분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시대는 그렇고 연대는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매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택장도 많았고요. 그래서 약 588년이 될 것 같아요. 한 600년 될 것 같아요. 조선을 600년이라고 하지만 근현대까지를 포함하니까 한 600년 되는 것 같아요. 600년 문화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 그것은 풍수지리를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풍수지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종점, 거기가 묘지라고 하고 명당이라고 하면 그 명당의 부재로서의 장례용품이 필요했던 것이다. 명당의 부재를 떠나서는 장례용품이 쓰여지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무 경험자인 제가 말하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고, 또 이러한 외침이 시대적 요구일 수도 있겠다. 저 같은 실무자가 그냥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우러난 거죠. 무언가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한국 풍수지리와 장묘 풍속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소주제들은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의 풍수지리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해야지 되지요. 두 번째는 한국의 묘지풍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 걸리듯이 다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만 똑 떼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부재로서 그 명당 발전소의 부재로서 용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용품은 그 명당 조건을 가지고 간 그 풍수지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설정에 귀속될 수 없는 용품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설정들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국관의 형상이 엄청나게 이상합니다. 그 부분을 저 같은 장례하시는 동지들이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부분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려 보겠는데 엄청나게 이상합니다. 우선 한국관을 여기 제가 이게 한국관이에요. 이게 한국관. 이게 한국관입니다. 제가 이거 장소가 협소해서 좀 적은 것을 가져왔지요. 크다고 해서 별 차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조금 다른 관찰을 했던 점도 있어요. 제가 오늘 관찰과 내일 관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는 관찰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봐서 제가 또 지금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5년 후 10년 후에는 또 다른 관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으로는 지금 관찰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한국관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가옥형도 있어. 우리들 용어로 2단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가옥구조도 있지만 가옥이 이렇게 사실적인 가옥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저희들 풍수에서 부재로 쓰기 때문에 여기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퇴색된 가옥형이다. 어딘가 모르게 가옥은 가옥인데 주눅든 가옥, 조금 뭔 소박한 가옥, 이런 가옥이에요. 그 가옥마저 없는 이런 괴짝 같은 이런 관이 우리의 관이에요. 이게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도 중국관이나 아니면 우리 동남아 뭐 베트남까지의 관을 유교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이잖아요. 특히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아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시대적으로 고려시대도 유사하게 우리와 같이 시달림도 받고 같이 고생했고요. 조선시대도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왔어요. 용품도 아주 비슷하고 장례 문화도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밑에 국가들로 내려와서 많이 살지만 그 중에서도 몽족 같은 경우는 장례 문화가 우리 문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매장 문화가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고 삼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엄청나게 유사하거든요. 매장할 때 삼배를 쓰는 문족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다음에 말씀드리죠. 어쨌든 이 관이 우리 관은 이게 완성이라고 종점이라고 보면 졸작입니다. 졸작. 이런 관은 전쟁통에 임시로 막 사람이 죽었을 때 임시로 막 제작해서 제작해갖고 급하게 모실 때 썼던 그런 관 정도가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관이에요. 이게 관이니까요. 이거보다 더 잘생긴 관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씁니다. 90%가 이 관을 씁니다. 그러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하고 서운하고 왜 이런 걸 쓸까라고 고민하던 시절 끝에 풍수지리를 모르고 풍수지리를 간과하고 풍수지리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야기했던 관찰했던 과거를 매우 원망하고 있어요. 이 관은 종점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기에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명당으로 귀속될 거예요. 이 관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푸짐하게 설정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선배님들의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것까지 제가 관찰을 못했던 지난날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고요. 그래서 한국관의 형상 왜 이 졸작이었느냐, 그냥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졸작이 왜 한국관이고 다른 나라 관 보면요 받침도 있고요, 기둥도 있고요, 지붕도 있고 다 어마무시하게 잘 해놨습니다. 상징이 한눈에 딱 봅니다. 저건 가옥형이다, 저건 탑형이다, 저건 연화형이다, 저건 칠성형이다, 저건 상원 하방형이다. 관들이 다 상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관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 또 한국관은 왜 도배를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 제공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제공 포함해서 도배 안 했어요. 제가 일본 도쿄 박람회에 가서 놀랬던 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우리도 관 속에 고인을 눕힐 때 자리는 꼭 깔아드렸거든요. 우리가 바닥에 누울 때 요나 자리를 깔고 눕잖아요. 그냥 눕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온돌 문화라서 보일러나 아니면 나무를 떼서 따뜻하게 뜨겁게 이렇게 하고 자리 깔고 뭐 요 깔고 이렇게 누웠죠. 일본이 그렇게 지금도 전성하고 있고 박람회에 그 용품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우리도 신식으로만 갈 게 아니라 우리 것도 신식 속에 탑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매우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얼마나 반영할 수 있고, 저도 개장해보면 옛적 선배님들이 모셨던 개장해보면 자리 다 깔았어요. 우리 지금 자리 없어지고 엉뚱하게 거기다 염지로 연출하면서 그게 구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설정이거든요. 그런 설정들을 포함해서 관 도배 왜 우리는 안 했을까? 다른 나라 다 하는데. 다른 나라 관 보면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있죠?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들도 관 속 도배는 철저하게 하고 갑니다. 그런 걸로 봐서 오늘날까지 관 속에 도배 안 하고 이렇게 왜 지금까지 가고 있냐, 여기에 대한 걸 알아야죠. 이렇게
왜 우리만 이럴까? 이거 모르면 또 엉뚱한 문화가 우리 문화로 둔갑해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수의는, 삼배 수의는, 수의라고 하는 표현보다 삼배라는 말을 봐요. 삼이라는 거 있죠? 삼은 동남아 민족이 장례 치르는 과정에 삼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삼은 다 들어갑니다. 삼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가문구로 다 들어가요. 특히 우리 민족은 고인 옷으로 들어가죠. 이 부분이 왜 삼배를 썼느냐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풍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데에서는 적용 불가능한 풍수가 우리한테 있었는데 그 명당 발전소가 가동 가능하도록 하려면 삼 말고는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국가, 다른 민족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관의 비배수가 있어요. 한국관은 관장이라는 전제로 우리도 관장의 나라고요. 주변국도 관장의 나라예요. 탈장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가 딱 한 국가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관장의 나라인데 관장은 그 나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현장과 기후, 조건 뭐 이런 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관장할 때의 구성이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 열대 지방 조금씩 다르고요. 기후 조건 다르고 강수량 같은 것도 좀 다르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왜 우리 관은 비배수 처리했나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초렴이 처음에는 제가 초렴이를 입을 때 왜 한국은 한지로 옷을 입힐까? 왜 한국은 못 살아서 그랬나? 한국은 돈이 없어서 그랬나? 한국은 전쟁이 많아가지고 옷을 입힐 겨를이 없어서 임시로 종이로 입혔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다른 나라 다 옷으로 입히죠. 원단으로 제작해서 다 옷으로 입히죠. 그 옷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옷이냐 종이냐의 구성에서 어떻게 보면 옷이 더 고급지고 좋아 보이고 존엄해 보이는 구성이라고 누구든지 볼 수 있죠. 종이보다. 종이는 임시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깊은 뜻을 제가 몰랐었다는 데에서 저는 무진장이 분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우리 사례 그 다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훈의 적용입니다. 이 풍수와 빼고서는 이게 민속문화로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 예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운이라고도 하는데 이 현운은 민족이나 국가별로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 현운 적용 안 하는 나라가 극히 드물죠. 현운 적용하죠.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는 산에 가서 고인을 눕힐 때 적용하지만 다른 나라는 고인이 돌아가신 빈전 바로 그 대문에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적용의 사례가 다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민속 문화보다 풍수의 영향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풍수의 영향이 더 비중이 있다. 민속문화와 풍수가 그 경계가 모호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풍수다, 이것이 민속문화다, 경계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가문구입니다. 한국의 가문구들이 생략됐어요. 이건 유교 정권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생략되기도 했지만 풍수와 유교 정권이 결합하면서 생략시킬 수밖에 없었던 아주 곤란한 시절이 있었어요. 생략시킬 수밖에 없어요. 가래집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모호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문고가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저도 수년째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다른 나라의 가문고랑 우리 가문고를 똑같은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가문고를
퇴색시킨 부분, 소멸시킨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완소멸은 아니고요. 부분 소멸시켰거나 어쩌면 뒤로 살짝 물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풍수지리와 유교의 결합 속에서 유교 정권 하에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유교 정권이 끝나면서 일제 시대부터 등장한 종이꽃이 있었거든요. 상여에 종이꽃이 탑재됩니다. 이때부터. 유교 정권 하에서는 상여꽃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상여에 매듭 설경이 있었는데 이 종이꽃 설경이 그때부터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와 같이 종이꽃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다 소멸되고 그러면 우리는 조상 혼 100과 홀 0을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모실 거냐. 이 부분에서 지금은 한 가지 파트는 딱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쪽 장례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도기라서 매우 시급한 문제지만 또 우리나라가 아주 특별한 것은 종교 국가인 거죠. 다종교. 여기에서의 배려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부분 중국 가서 제가 놀란 것은 중국은 뭐 기독교가 참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일본도 미미한 나라이기는 하다지만 그래도 중국에도 기독교 장도 있고요. 일본에도 기독교 장도 있고요. 보란듯이 관에 십자가 크게 그려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는 그 관 속에 탑재시킨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독교 관에 북두칠성을 그려버립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잘 풀어낼 수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잘 풀어내서 어떤 부분을 문화로 보지 종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문화로 봐서 우리 것을 그나마 현대식에 잘 반영시켜서 후대에 계승시켜야지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시대에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 거에는 문서로도 없고 역사의 기록으로도 없고 현장으로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절실하게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함에 있어 실무자들의 목소리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거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 소개를 마칩니다.